그 열전 그런 걸 읽고 말이죠. 삼국사기 이런 거 몰랐어요. 국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고, 그래서 뭐든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중국의 고대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역사처럼 쭉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지적 풍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의 공동의 운명체다 하는 그러한 그 민족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승만, 청년 이승만 독립정신의 민족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이름 봤더니 인류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 앞에 조금 앞에 가면 인족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인류를 인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인하고 민하고 같으니까 민족. 그러니까 인류를 가지고 민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민족이란 말을 만들어 쓸 때는 오늘날 민족하고 달라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유교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사고의 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고의 혼란을 나름대로 집요하게 정리하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온 사람. 일본에서 국가란 말이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국가란 말이 없었어요. 이 양반이 국가를 순한글로 독립정신을 쓰다 보니까 국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지? 나라집이라 하자. 그건 나라고 가는 집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를 가지고 나라집으로 번역해서 한참 쓰다가 에이 나라집이라고 쓰기보다 그냥 나라라고 쓰자. 그렇습니다. 말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민족이란 말이 들어오니까 이 민족 이게 무슨 말이지? 쓰다 보니까 인류란 말로 그 민족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한 1907년쯤 되면은 오늘날과 준하는 그러한 일본 민족과 구분되는 중국 민족과 구분되는 우리 조선 민족 이러한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19년 그 3.1운동 독립선언서에서 조선 민족은 이에 독립을 선포하노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하나의 민족이다. 다 같은 당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의 운명체다. 우리의 적은 저 일본 민족이다. 하면서 이런 식의 그 의식들이 널리 퍼져나기 시작했어요. 민족이란 말이 처음에 보급될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이 뭐 이런 말이 있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조어 사전이 만들어졌는데 요사이도 IT가 워낙 산업이 발전하니까 뭐 IT 사전이 나오듯이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뭐 IT 용어 들어봤자 지금 무슨 용어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IT 사전이 있듯이 당시도 워낙 문물이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신조어 사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민족이란 말이 거기 들어가요. 민족이란 것은 하나의 공동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의 전통을 지닌 가운데 공동의 정치적 운명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르친다. 그런 뜻의 해설이 들어갈 정도로 생소한 말입니다. 제가 몇 개 검토한 그 일제시대의 그 양반가의 일기를 보면 민족이란 말 없어요. 해방 후가 되어야 민족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져. 그만큼 우리는 뭔가 전통 성리학 사회 또는 중화 질서의 세계 속에 포섭되어 있던 조선조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한국인들의 아이덴티티에 큰 어떤 혼란이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 감성적으로 가장 한국인들에게 깊숙이 크게 다가온 것은 일제의 억압과 차별하에서 우리 모두는 공동의 운명체가 하는 그와 같은 민족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연구자들은 대개 그 정도 이야기는 지금 다 오케이 옳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그 고대사부터 써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나온 이 역사 교과서를 보니까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뭔가 좀 뭐 영향을 미쳤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가 어떠한 비교적 특질을 지니고 있는가? 일본에도 같은 민족이 있고 중국에도 같은 민족이 있고 유럽에도 영국 민족, 프랑스 민족, 독일 민족 나라마다 다 16세기 이후에 이 근대 사회가 되면서 민족 의식을 가져요. 중세는 하나의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교황이 지배하는 종교 세계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그 종교적 위계에 의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개념도 없고 정지된 시간 속에서 종교적 위계로 통합되어 있는 중세 사회가 그 위계의 공간성과 시간성이 깨어지고 그리고 근대 사회가 태어나면서 나라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소설과 언론, 신문 매체를 토대로 해서 고유한 그 지역마다의 민족들이 생겨나는데요. 크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민족은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다. 오케이. 거기까지 다 좋아요. 한국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나라마다 그 민족은 틀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지적하고 우리 한국의 새롭게 생겨난 민족은 두드러지게 혈연주의적 특징을 지닌다. 일제의가화에서 세 번째 표라고 그 3페이지 한국인이 재구성했던 그들의 정체성 인식으로 민족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자각적 성찰이 미숙했던 이유로 서유로 민족주의에 비해서 굉장히 집단주의적 특질을 지닌다. 서유럽에서는 개인의 발견과 더불어 민족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민족은 공화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의 공동체다 하는 그런 그 어떤 서구의 민족주의라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한 자유로운 개인의 발견이 상대적으로 지체된 가운데 민족이 먼저 발견되는 통해 이 민족은 굉장히 집단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첫째는 조선시대 이래 인간들의 사회적 행동 원리는 친족을 기본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 집단을 단위로 해서 인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성취를 위한 행동 전략이 발달했는데요. 족보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 집단을 구성하고 족보를 편성하면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양반이라 그랬어요. 양반이라 그랬어요. 친족 집단도 없고 조상에 대한 그 시제도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고 족보도 없으면은 그는 그 몇등 신분이 됐어요. 따라서 조선시대 이래로 누구나 이런 족보를 갖고 그다음에 하나의 친족 집단을 문중을 구성하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해온 것이 우리 한국인들인데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확산이 됐어요. 일제하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친족 집단을 구성하고 족보를 편성을 하고 제가 여기 성균관대학에 있을 때 성균관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족보를 편찬 연도를 보니까 70~80%가 20세기 편찬된 거예요. 20세기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의 친족 집단을 구성하고 족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서울이나 대동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동해가 결성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김해 김씨가 하나의 친족이 돼요. 전 세계 어디서도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전주시 수만 명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대동부를 편찬하고 우리는 하나의 친족이다. 이런 독특한 어떤 친족 집단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의례가 발달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발달을 해서 만성대동보가 또 편찬이 돼요. 1929년에. 이런 만성대동보 보면은 비로소 우리 한국인은 모두 한 조상의 자손이다 하는. 그래서 당군이 4300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4300년 동안 그 1 곱하기 2, 2의 3성, 2의 4성 이런 식으로 4300번 하면 오늘 한국 인구하고 똑같아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핏줄을 나눈 형제자매다 하는 강한 혈연 의식이 생겨나요. 그게 한국 민족주의의 특질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대단히 독특한 자연관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앙드레 스미드라는 카나다 사람이 쓴 그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토지 자체에 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악하거나 정결한 기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기의 그 원천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에서 흘러나온 기가 전국으로 쭉 뻗어가는데
그 뻗어가는 줄기가 백두정맥이에요. 태백 저 함경산맥에서 남경산맥 그렇지 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정맥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이제 기가 발산되는 이제 이러한 일등 국토관을 갖고 있어요. 이 국토관이 이게 풍수지리설, 도참설 또는 조선의 전통적인 샤머니즘, 그 다음에 15세기 이래의 성리학적 가래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이게 점점 더 강화되어요. 점점 더 강화되어 갑니다. 아니 15세기 이후에 성리학 사회가 되면서 그 이전의 불교 사회에서는 화장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토장을 해요. 토장을 합니다. 토장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시신을 어느 곳에 묻느냐 하는 것은 이 기가 정한 곳에 묻느냐 사안되는 묻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이 점점 18, 19세기까지 강화되어 옵니다. 19세기에 그 지방 문서를 보면은 소송 건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소송 건수의 거의 상당 부분이 산송이라 해서 묘지 자리를 둘러싼 소송이에요. 그래서 묘지 자리를 두고 서로 막 다투는 것은 바로 이 토지 기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기밀.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전부 20세기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은 드디어 1920년대가 되면은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간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뻗어나온 기가 전국으로 흩어지는데 이 백두산이야말로 민족의 영산이다는 이런 최초의 저는 그것을 최남선 선생의 백두산 건참기라는 책에서 확인을 하는데.